저는 뭐 적어도 그 79년 12월 12일 밤에 있었던 사건은 실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내린 결정의 과정은 대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그 9시간을 볼 때 그 마치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9시간 동안 같이 달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본다면 관객들이 이 혼란의 9시간 동안에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무수한 인간들이 있지만 그 인물 하나하나보다는 그 수많은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심하고 또 하는 그 사람들의 각자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 판단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이태신이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그 설정은 네.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거야말로 이 장면이야말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뜨거움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자마자 여쭤봤어요. 오성 내가 씨. 썼어 이러셨어요? 네. 아니 뭐 그래서 오성 씨를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저기 내가 썼지. 우성이가 키가 크잖아. 바리케이트도 잘 나가고 그렇게 돼서 맞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김정도하고 박병호라는 두 인물을 연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관된 문제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넘어온 그 세력들, 그 리더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달아서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게 좀 이게 자기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맥락이 맞았는데. 근데 저로서는 그 이태신 캐릭터는 꼭 우성 씨가 했으면 해서 이제 좀 제가 스토킹을 했죠. 예. 네, 이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두강의 물이라면 이태신이 불과 물의 싸움처럼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물을 둘째치고 그냥 그 전두강이라는 불 앞에서 장작이 돼서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그 강렬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정말 막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렇게 티격태격도 많이 하는데 감독님한테 사실은 가장 의지하면서 쫓아갔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태신은.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협업으로 다행히 이태신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재 감독님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두 편의 그러니까 먼저 헌트라는 작품으로 연출자로서 또 배우 정우성을 경험을 하신 건 거잖아요. 왜 김성수 감독님은 이렇게 정우성 배우가 필요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믿는 배우라고 이제 생각돼요. 김성수 감독님한테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뭐 가장 믿는 이제 영화의 동지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영화를 봤지만은 이태신의 역할이 극 중에서 상당히 어려웠었던, 캐릭터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출렁대고 넘실대고 막 파도가 치는 어떤 그런 감정을 굉장히 잘 누르면서 이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성수 감독님도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 인물만큼은 막 부안해동하지 않고 영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충심으로 감싸는 듯한 어떤 그런 인물로 표현하시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근데 사실 그런 연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영화 전체를 다 그 조금씩 빌드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감정선을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정우성밖에 없다 그런 또 믿음 때문에 또 제안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이정재 감독님의 또 정우성 배우에 대한 이 예리한 말씀에 굉장히 이제 그 따뜻한 그런 인상까지 배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러닝 타임이 처음 들어오실 때는 좀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영화 보시고 나서 잘 못 느끼지 않으셨어요? 네. 네, 진짜 거기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제 그 설계, 이 전체 영화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 연출적인 역량이 정말 빛을 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이 사건이 하룻밤에 12월 12일 1979년 그 9시간 안에 벌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 영화 연출하실 때 이 전체 설계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관객분들께 한번 힌트를 주신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헌트의 설계도를 약간 좀 참조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좀 그 농담처럼 들리시든 모르지만 헌트 정말 제가 그 영화 준비하실 때부터 왜냐면 제가 정재 씨랑 친하니까 그 시나리오도 보고 뭐 고친 것도 보고 그랬는데 감독 제안도 거절하시고 그 속도감 근데 그 막 액션이 벌어지고 막 그런데도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사실 보통 영화들은 액션이 진행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액션이야 이렇게 하고 또 액션을 보여주고 뭐 여기서부터는 뭐 무슨 감정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헌트는 그런 스토리와 인물의 어떤 내면과 액션과 모든 게 이제 같이 동시간대로 진행되는 굉장히 특이한 영화적 경험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재밌게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서울의 봄에서는 이게 9시간 동안에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이제 요초에서 동시에 9시간이 같이 흐르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영화들은 이제 필요한 장면에서만 또 멈췄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중요한 인물한테 가서 멈추고 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렇게 그 같은 시간대에 있는 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고 또 헌트의 그 기가 막힌 촬영을 했던 이목의 촬영 감독이 네. 또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의 촬영 감독입니다. 그 조명 감독도 같은 분이고 그래서 그런 관객들이 그 9시간을 볼 때 그 마치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9시간 동안 같이 달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본다면 관객들이 이 혼란의 9시간 동안에 이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무수한 인간들이 있지만 그 인물 하나하나보다는 그 수많은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심하고 또 하는 그 사람들의 각자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 판단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하고 그런 방식에는 이제 또 헌트도 또 서울의 봄동안 이목의 촬영 감독의 힘이 굉장히 네. 크고 그랬습니다. 네. 아마 뭐 여러분들도 이 촬영, 조명, 이 영화의 미술, 프로덕션 여러 가지 그 각 한국 영화 스태프분들의 어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절정인지를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헌트에서 참고를 하셨다. 약간 눈치를 채셨나요? 영화를 보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요. 헌트를 보셨을 때는 벌써 촬영 다 끝나셨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괜히 그냥 저 오늘 여기 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9시간 동안에 각 그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물들이 각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작전과 그 긴박한 순간을 너무나도 이 2시간 20분 안에 그냥 확 압축을 해놓으시니까 저는 솔직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계속 봤어요. 진짜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의 헌트를 보시면서도 저는 이제 그 긴박감 속에서
이제 그 역사가 모자이크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분명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헌트를 만든 또 연출자로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정말 이 장면은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구상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장면 꼽아주신다면. 뭐 장면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많고요. 솔직히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이태신이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그 설정은 네.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거야말로 이 장면이야말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뜨거움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자마자 여쭤봤어요. 네. 형 그거 혹시 감독님 그거 혹시 그 장면은 누가 쓰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 글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꽤 네네 많이 있으셔서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뭐 감독님이 이제 생각을 해내셨고 우성 내가 씨 썼어 이러셨어요? 네. 아니 뭐 그래서 우성 씨를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와. 저기 내가 썼지. 우성이가 키가 크잖아. 바리케이트도 잘 나와. 그렇게 돼서 맞았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의 어떤 그 프로포션과 그런 배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장면으로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이제 굿즈가 있어요. 서울의 봄 굿즈. 네. 그 리유저블 컵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계속 서울의 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물 마실 때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네, 그 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은 그 헌트는 그 사건에 휩쓸린 어떤 인물 이렇게 사건과 함께 가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그 명분이 앞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태신이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이태신도 분명히 이 명분을 중요시하고 있죠. 하지만 그 선택지에서의 이 고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관점이 이태신은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적인 어떤 탐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신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대의를 앞세우지 않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 싸움이 지든 이기든 난 상관없어. 그냥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약간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 그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앞에 내 던지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갖고 그냥 묵묵히 가느냐 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정도는 약간 조금 이렇게 그 명분적인 어떤 싸움에서의 그 명분을 그리고 이제 장르 자체가 이제 그 박평화의 명분 대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태신은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그 사실은 그 서울의 봄에서는 많은 인간들이 나오고 그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선택이 우리 내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내면 속에 있는 그 선택의 생각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의지인 거죠. 약간 그런 어떤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적인 차원에서 약간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정재 감독이 이제 그 신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신이 이제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도달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의 이제 그 스토리 안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대단원은 그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제 뜻이 그 장면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뭐 그 이태신 같은 행동주의자가 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또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그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다 개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만의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뭐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의 시간이 동시에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쓰여지면 이제 모든 사람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시간만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간만을 기록하니까 그 시간이 마치 역사에 기록된 부분이 대단한 거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그 생각과 깊은 과정을 갖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적어도 그 79년 12월 12일 밤에 있었던 사건은 실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내린 결정의 과정은 대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인간들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만들고 뭐 평상시에는 다 떠들지만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 도달하면 각자 그 자기가 그냥 자기 본능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어떤 인간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행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전생애가 대답하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중요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순간에 올바른 대답,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어린 나이지만 그 79년 12월 10일에 이루어진 일이 제 인생에 너무 커다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한테 불행이 올 줄 알지만 또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영화 속에 제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이 실존 인물은 애초 출발하지만 실존 인물 자체는 아닌데 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은 그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자기 패배자가 다가와서 자기한테 방금 말씀하신 그 말을 했을 때 자기 인생에 자기 전생애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겼지만 결코 내가 기뻐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뭐 실제 인물은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 영화 속의 인물한테는 그때 부끄러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많이 그 델터 스컷은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되고 진짜 훌륭한 걸작으로 잘 될 남겼지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내 영화의 어떤 부분을 더 보여줘야지만 내 영화가 더 풍성하고 더 완성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찍은 분량은 되게 많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신 이 완성된 영화가 저의 최종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를 때는 너무 아쉬운데 또 그거를 미련을 갖고 자르면 안 되고 이제 마치 그 손톱 자른 다음에 손톱이 내 몸의 일부였다고 그걸 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잘라주면 이제 그것은 제가 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영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그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영화가 잘 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네, 영화가 잘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힌트를 살짝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되게 총력전을 해서 꼭 지금 수록되지 못한 이 영화에서 잘려나간 손톱을 우리가 수거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성 씨 참모 역할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감독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이정재 배우님께 역할을 아니, 준다면 그 헌트를 떠올려 보면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저는 헌트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우리 근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의 사건과 또 그 독림 찾기와 그 인물들의 딜레마, 그다음에 그 지금 당장 벌어지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옛날 감독들은 이제 이거는 이런 장면, 액션은 액션 장면, 갈등은 갈등 장면 이렇게 장면을 분할해서 씬을 배열하는데 확실히 이정재 감독은 이제 그런 그 모던한 그리고 현대적인 영화 언어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동시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동시에 흘러간다는 걸, 그래서 한 씬을 보면서도 그 앞에 있었던 씬과 이제 다른 씬들이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면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서울의 봄을 이정재 감독이 연출했다면 좀 다르지만 굉장히 그 박진감이 있고 더 이렇게 더 다양한 요소가 한 씬에 담겨지는 그런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뭐 연기로 한다면 저는 뭐 전두광 아니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러시면서 와, 이게 상상이 지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하네요. 그건 안 돼. 그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출연 절대 못 하십니다. 네. 그 엔딩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엔딩. 인물들이 다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인물들이 그 기념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인물들이 하나하나 박히는 거는 원래 맨 처음에 그 김홍 대표님이 그 제작사에서 저한테 줬을 때도 그게 엔딩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합류한 다음에는 여러 방식의 엔딩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를 썼었는데 그 이제 다 이렇게 찍어가면서는 그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다시 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자막에 올라갈 때 그 원래 가장 근본이었던 그 사진을 다시 그 이렇게 넣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이제 결정해서 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뭐였죠? 군가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83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예, 오래됐죠. 예. 그때 이게 오늘 제일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예, 그때 그 군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 다른 군가들은 좀 되게 그 저랑 안 맞더라고요. 뭐 군대도 저랑 안 맞고. 그 노래가 너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전선을 간다가 이거는 마치 다른 군가들은 저보고 자꾸 그 막 무조건 나가서 싸워라 이러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 전선을 간다라는 노래는 노랫말도 그렇고 음계도 그렇고 뭔가 그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군인이 싸움을 끝난 다음에 뭐 자기도 다치고 동료 사람들도 많이 죽고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싸움터를 나는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허망하고 그 너무 헛된 희생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지만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가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참 특이한 가사다. 그리고 특이한 노래다라고 해서 제가 늘 흥얼흥얼거리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음악 감독이랑 첫 번째 미팅을 하는 날 아수라를 했던 이재진 씨하고 미팅하는 날 제가 그랬어요. 이 영화 음악을 당신한테 다 맡기는데 대신 한 곡은 이미 정해졌다. 그랬더니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선을 간다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그걸 들려줬더니 그 음악 감독님도 쭉 듣더니 이거 좀 근거가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저희가 채택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판권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썼고 또 거기서 몇 부분은 또 그 음계를 써서 아까 그 이정재 감독님이 얘기한 그 이제 이태신이 그 바리케이트를 막 넘어갈 때 나오는 그 음악도 그 전선을 간다 해서 일부분 음계를 갖고 와서 바꾼 노래입니다. 예. 그 저작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영화에 사용되었음을 알리면서 저희 관객과의 그 대화 질문을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팝콘이 쏟아져 있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팝콘이 쏟아져 있는 건 무슨 신호죠? 대박 흥행이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가 그 대박 흥행이 되기를 저도 저널리스트로 바라는 이유는 정말 이 정도의 완성도와 이렇게 그 완성도가 메시지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을 한국 영화에서 보는 게 헌트 말고 어렵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네. 아마 이제 그 세 분 오늘 자리도 그렇지만 그 같이 하시면서 그런 한국 영화의 힘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재 감독님 마지막으로 네 인사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많은 계획들이 저희가 기다리는 이제 그 뭐 할리우드 영화 소식도 있고 그런데 늘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왔을 때 힘을 더 받는 그 에너지원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자리 또 많은 기운 받아가실 것 같은데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영화를 볼 때마다 이 참 한국 영화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발전해 나가는 이 한국 영화에 또 동참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과 더 오래 더 많은 작품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의 봄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벌 대스타의 지지를 받는 네, 서울의 봄.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정우성 배우님, 네, 마지막 멘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같이 작업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처럼 관객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리한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그렇구나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서울의 봄 이제 개봉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새 뭐 한국 영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관객 여러분들에게만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릴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뭐가 됐든 계속해서 그냥 영화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감독님 진짜 아수라 때도 이제 영화는 이제 다 쏟아붓고 끝낸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음에 뭘 쏟아부을지 모르는 작품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셨어요. 다음 어떻게 계속 감독님 작품을 기다려야겠죠? 아니 근데 아까 이정재 감독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준비했던 형사 돌명하러 하는 네네. 그러니까 리슬리폰 같은 그런 영화를 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98년도에 이렇게 셋이 공식적으로 앉았다가 사적으로는 만났지만 이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앉았는데 만약에 이제 두 분도 훌륭한 감독님이시면 이제 허락한다면 이 두 분하고 같이 하는 그런 멋진 액션 버디 영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건 진짜 오늘 더 그런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사석에서 형이니까 제가 정말 이정재 씨가 정말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책임감 있게 하셔갖고 정재 씨가 나오는 모든 작품들이 다 잘 되고 또 여러분들도 더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저 역시도 그러고 그래서 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 영화의 위상이 계속 떨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이상 영화의 신의 네 애정어린 한 말씀이었고 저는 이 지금 침체된 한국 영화가 분명히 서울의 봄 같은 작품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의지가 생길 정도로 이 의지를 마음껏 말하는 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 작품 이 느낌 이런 것들 많은 분들께 또 먼저 보셨잖아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같이 함께 하셨는데 다음 작품 제목은 태양은 있다로 해서 네 어디보기 만드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퇴장로는 오른쪽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유저블 컵 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